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위성과의 교신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되는데 진정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하게 타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2032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화려한 금속노조 등의 노숙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이선희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가수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보면서 가슴 벅차오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성들과의 최종 교신 결과는 오늘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과기정 송부는 오늘 오전 11시 위성들과 지상국 간의 교신을 통해 발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위성 상태들의 상세 정보와 함께 전체 위성 8개 교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누리호의 이번 임무는 고도 550km에서 실용급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리는 것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어젯밤 누리호에서 분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세종기지 간의 통신도 확인이 됐는데 4기가 연결된 도요셋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은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발표됐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차세대 소형 위성과 큐브 위성의 지상국 첫 교신은 2시간 전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전쯤 최종적으로 위성 상태를 점검하면서 도요셋 3호의 생존 여부 등도 파악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저녁 도요셋 3호는 위성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당시엔 위성이 한반도 위를 바로 지나지 않아서 교신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하게 타전했습니다. 한국이 우주 강국의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올해 말엔 독자적인 정찰 위성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47m, 무게 200톤이 넘는 누리호가 엄청난 굉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첫 발을 내디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외신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냈습니다. AFP 통신은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이 2032년까지 달,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오늘 처음으로 상업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영내 우주 경쟁에서 중국, 일본, 인도 등을 따라잡으려는 한국의 희망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또 한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정찰 위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올해 말엔 첫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2027년까지 3기의 로켓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며 10년간 약 2조 128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과정과 성공의 의미를 산업부 최윤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최 기자, 먼저 그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누리호는 어제 18분 58초 동안 하늘을 날면서 실용위성 8기를 우주로 실어 날랐는데요. 오후 6시 24분 이 300톤급 엔진 추진력으로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는 발사 2분 3초 뒤 성층권을 벗어나 고도 66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단 로켓을 분리한 뒤에 2단 로켓 엔진을 점화했는데요. 예. 발사 3분 50초가 지나 고도 200km를 넘어서면서 마찰 연로부터 이 위성을 보호하는 위성 덮개, 페어링과 2단 로켓을 차례로 분리를 했습니다. 발사 13분 만에 목표했던 여명 황혼 궤도에 무사히 도착한 이 누리호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후 함께 싣고 온 7기의 큐브 위성을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우주에 쏘아 올렸는데요. 앞서 2차 발사 때에는 큐브 위성을 성능 검증 위성에 실어서 사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사체에 직접 분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서 사출하는 이 고난도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성공했습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 6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번 3차 발사, 실용 위성을 처음으로 싣고 발사하는 실전 위성 발사였습니다. 3차 발사가 갖는 의미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3번째로 발사된 누리호에는 실용급 위성 8기가 탑재가 됐는데요. 예.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보내는 우주 강국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1톤급 위성을 우주 공간에 실어 나르는 기술을 갖춘 7번째 국가가 됨과 동시에 국산 실용 인공위성을 실어보낸 10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실용위성을 태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실용위성들이 어떤 위성들입니까?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먼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한반도 산림을 관측하고 또 북극 해빙 변화 등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큐브 위성 7기의 우주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국내 개발 과학위성 도요셋 4기, 이 4기는 입체적으로 우주 기상을 관측하고요. 민간이 만든 나머지 3개의 큐브 위성도 각각 우주 방사능 측정과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 실증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주 탑재체가 사출된 뒤에 7기의 위성이 20초 간격으로 충돌 없이 내보내는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 수행이 됐는데 다만 누리호에 달린 카메라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네. 이 8기 중에 7기만 사출이 확인된 상태라 1기의 사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발사는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 최종 성공 여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기의 위성 사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4기가 한 세트인 도요셋이 3기만 우주에 남게 돼도 임무 수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항우연은 전체 위성의 최종 교신 결과를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뭐 정부뿐 네. 아니라 민간이 참여해서 또 의미가 또 남다르죠? 네, 맞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탑재된 큐브 위성 가운데 이 3기를 민간 위성 업체가 제작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조립, 발사 등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누리호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이 4차 발사부터는 민간 기업인 한화가 발사 전반을 독자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 앞으로도 발사에 계속 나서게 될 것 같은데 다음 발사 일정 또 앞으로의 목표 어떻습니까? 네, 이제 위성 수송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는 앞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누리호를 더 발사하게 되는데요. 이 4차부터 6차 발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체 총조립을 맡게 됩니다. 예. 2025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2026년에는 초소형 위성 등이 누리호에 실려서 발사되는 등 11기의 위성을 추가로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10년간 2조 원을 들여서 2032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최윤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화려한 금속노조 등의 노숙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이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켓을 든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대법원 앞 인도에 앉아 발언을 이어갑니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과 관련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구호를 외칠 경우 야간 문화재를 빙자한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해산치 않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4조 5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시위대를 1차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후 노조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 집회를 이어갔지만 다시 한번 강제 해산됐습니다. 집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노조원 20여 명은 자정을 넘어서 이곳 대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노숙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한 보수 유튜버와 시비가 붙는가 하면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동지들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에서의 노숙 농성은 집회로 보기 어려워 강제 해산시킬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상태고 저희는 집회가 아니면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야간 문화재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나 노숙 집회 등이 잇따르면서 노조와 경찰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1박 2일 노숙 농성을 예고했던 금속노조가 야간 집회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조가 주장하는 거는 이번 집회가 야간 문화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간 문화재는 뭐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결국 그와 같은 케이스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자체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문화재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보면은 대법원 앞에 보면 한 9차로로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3차로를 막고 거기에 무대 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넣는 등 놓고 또 나아가서 거기서 문화재가 아닌 거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 한마디로 집시법에 봤을 때 그와 같은 것은 야간에서 금지되는 집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어떤 진압에 나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법 74조에 보면은 신고하지 않은 물건을 도로에 방치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끼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집시법 그리고 도로법에 근거를 해서 정확한 어떤 철거 통보를 한 이후에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차량을 견인하고 사람들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때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른 비판도 쏟아졌었는데 이번에 또 노숙 집회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일단 본인들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여당의 강경한 노조 탄압이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대법원 앞에서 노숙 투쟁이 이뤄졌던 것은 지금 대법원에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파견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좀 대법원에서 결정해 줄 사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고요. 대법원을 향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빠른 결정을 또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 이번 행진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같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투입된 경찰 수만도 한 6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난번 노숙 집회,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서 열렸던 노숙 집회와는 경찰의 대응이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제 앞으로 경찰 대응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응 기조가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난 그 5월 16일, 17일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서울시 앞에 있는 시청 광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어떤 노조원들이 1박 2일 노숙 투쟁, 특히 이제 그 인도뿐만 아니고 도로를 점거하는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고통과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차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 국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전 정부가 어떤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던 그런 상태를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변경돼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지금 공백 상태로 있는 그 야간 집회와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 경찰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보면 불편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이와 같은 강경 대응으로 기조로 바뀌었는데요. 향후에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른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잣대를 엄격하게 대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 정부와의 기조가 바뀌는 예.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속노조가 오는 32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조와 경찰 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강경 대응 기조 지금 논의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법과 규정이 바뀐 게 없습니다. 야간 시위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가 이 야간 5개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장소, 시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헌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적인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다만 도로 점거를 하고 소음 기준이 어느 정도를 초과했을 때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라서 지금 경찰에서는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바뀐 게 없고 내규도 그대로인데 사실 정부에서는 강경 기조로 진압을 하라고 하니 이 현장에서의 혼선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짚어주신 대로 금속노조 다음 주 수요일에도 대대적인 투쟁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고 서울 안에서만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진압을 하든 뭐 규제를 하든 해야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경 기조가 정답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법과 원칙과 기준만 제대로 지켜도 지금 시위가 이렇게까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간에 뭐 촛불 문화재든 아니면 네. 어떤 제전이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네.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인의 어떻게 보면 건강이나 어떻게 그 불편함 그리고 공공 질서에 어떤 해가 비칠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예. 지금 현재의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현재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기준을 강화하는 기에 앞서서 현재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없는 법을 근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기존에 있던 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본인들만 네. 어떤 적법적인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최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장 변호사님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정부나 경찰이 집회 시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측을 해서 막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고 또 규정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집시법 5조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 시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뜯어보면 집회 시위가 폭행, 협박을 수반하고 방화, 손괴 등을 수반해서 명백하게 이 침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쿠데타 수준의 이 수준에 이를 때 집회 시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이거는 집회 시위가 그대로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을 관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최근에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서 100m 이내에 집회 시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뭐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헌법 전문가들은 집회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당성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과정 중에 불법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과거 정부에 제대로 온당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집회 시위가 없었고요. 2017년도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에는 굉장히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 규정이 변경됐던 바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사실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는 게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이 지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보수 단체에서 집회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그 코로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집회 자체를 봉쇄했는 반면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관련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코로나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 시위를 강행했던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잣대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보수건 아니면 진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현재 있는 법에 따르는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를 한다고 하고 예컨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야간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게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 그리고 또 본인들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변질시켜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집회 시위로 나갔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헌법재판소 물론 그 정부나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좀 언론 출판의 자유 또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음 기준이나 이런 것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부분인데 그 어떤 소음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그 시대에 맞는 국민적 감각에 맞추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어떤 데시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만 넘지 않으면은 허용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다 보면은 내내 굉장히 높여놓고는 나중에 일부 좀 높여서 평균적으로 조금 그 선에 맞췄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미세 조율을 통해서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불편 이런 것과 본인들의 어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조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나가노 현의 시골 마을에서 한 남성이 총과 흉기로 경찰관 등 4명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인근 민가에 숨어 밤새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늘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합니다. 논밭길 사이에는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나가노현의 한 마을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인근 민가로 숨은 뒤 경찰과 밤새 대치하다가 오늘 새벽 4시 반쯤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부상자 1명이 사망해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성이 숨어있던 민가는 나카노시 의회 의장의 자택으로 일본 언론은 남성이 의장의 아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도망가던 여성을 남성이 뒤에서 흉기로 찔렀고 왜 이러느냐고 묻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주로 주택과 논밭으로 이뤄진 시골 마을로 대낮에 일어난 묻지마 살인 추정 사건에 일본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는데 거론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로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든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역 의원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실 8곳을 총 14차례 방문했는데 대부분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고 시기는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지난해 11월을 전후에 집중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방문 목적과 머문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은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시찰단을 연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먼저 마시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식수로 주문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한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를 믿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먼저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안 의원은 지난달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며 이럴 때야말로 영업사원 1호가 나설 때라고 비꼬았습니다. 수이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여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괴담과 막말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도 내로남불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지 점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장 시찰 관련해서 유국희 시찰 단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계획에 저희들이 관련된 설비들은 다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질의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성실하게 저희들 그 안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 답변을 해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많이 해준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질의도 했고 자료 요청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전력 측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하는 일정을 쭉 보면서 그나마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첫째는 유국희 단장이라는 분의 직책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문가로서 앞에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본이 방류 계획을 발표했던 2021년 8월부터 전문가로서 일본 친구들은 어떻게 저걸 처리하려는 의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의심.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찰의 주요 항목으로 잡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전문가로서 일본이 어떻게 하자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갔던 데가 어디죠?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전문가의 눈으로 21명이 가서 본 거죠. 예. 자, 그걸 알프스에서 봤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알프스에서 처리한 걸 어떻게 제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간 게 뭐죠? 방사능 분석 실험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종별
전 처리 과정과 분석 방법을 살펴봤다 돼 있고, 또 하나는 분석 인원과 역량을 점검했다. 도대체 일본 원전에서 몇 명이나 붙어서 이걸 하고 있느냐를 전문가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알프스 처리 전후에 64개 핵종 농도에 관한 원자료, 로데이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프스 처리 전과 후에 64개 핵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핵종의 농도에 관한 로데이터를 일본 측으로 다 받았다. 이것을 나중에 분석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알프스 시설이 잘 흘러내는지를 봤고 그 후에 처리되는 과정도 살펴봤다. 유일하게 안 빠진 거는 뭐냐? 치료 채취를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안 했다는 부분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IAEA가 세 차례 채취를 해야 돼. 3번. IAEA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준 게 아니라 IAEA 전문가들이 가서 3번 채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예. 3개를, 3종류를. 그러니까 직접 채취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IAEA가 세차 채취한 그 시료가 이번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본 그 시설에 들어가 있더라. 예. 시설이더라. 예. 하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의문이 상당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건 맞다. 결론은 모르겠어요. 예, 결론을 모르시겠다고 하셨고. 자,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시찰단 파견이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면제부를 줄 수 있다.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찰단을 처음에 합의를 했을 때부터 예. 왜 도대체 이런 시찰단을 합의했느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고가 후쿠시마에서 났을 때 그 직후에 우리나라가 바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은 물론 들어가고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한 데 대해서 WTO에 일본 측이 제소를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겼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사안이 시찰단이 쭉 진행이 돼가지고 시찰단이 별 문제가 없거나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것만 해소되면 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유연한 결론을 내릴 경우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금수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소가 됐을 때 WTO가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손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찰단이 갔을 때 일본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풀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찰단 합의에 일단 한일 정상이 합의를 하는 순간 이것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찰단이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조건으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뭐 우리가 결론을 공식으로 듣기까지는 뭐라고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찰단에 합의를 하고 지금 시찰단을 밀행성으로 이렇게 명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밀행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4박 5일을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꾸 뭔가 일본 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각 기관들이 저는 전략 전술적으로 잘못하고 있고요. 그 앨리슨 옥스퍼드 교수, 명예 교수를 데려와 가지고 한 얘기, 그리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자고 하는 국힘당의 여러 가지 몸짓이 저는 국민들의 의심이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찰 결과와 그리고 수산물 수입 재개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시찰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문가적 평가가 일본 가서 딱 본 결과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국제 절차를 잘 지켜서 과학적 절차를 잘 지켜서 방류하는 걸로 결정이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수산물 수입 재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다시 들어오는 문제는 별도 문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미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마당에 바로 풀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4, 5년 후에 우리나라로 제주도 바다로 온다 하니 그 전에 어디를 가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다 한번 미국 사람들이 그 스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전 세계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저 3, 4년 후에 여론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결 지을 이유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오염수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죄다. 뭐 정부 산하기관 그런 준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이미 정부가 원하는 결론에 상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것이에요.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전에 대통령 내부터 먹어보시고 대통령 시찰단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에 참여했고 또 검증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어민들을 사지로 넣고 있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세 차례 채취를 했어요. 팩트에 정반대되는 이런 거짓 선동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대통령부터 시음하라. 자, 이런 좀 거친 말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생수로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첫째는 저게 준정부 기관 사람들이라서 현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다.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라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뭐 몇 년 후에 정권이 어찌될지 모르는 마당에 여기서 내가 무슨 소리 들어가지고 할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준공무원이긴 하지만 전문가 집에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갔습니까? KIN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과학자들이 19명이 21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를 세출해서 보냈는데 이분들을 말을 안 믿는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저 과학자를 안 믿는다면. 두 번째는 국민도 국회의원도 몰모터가 되면 안 돼요.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근데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식수로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 국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뭐냐를 지금 따지는 단계잖아요. 영국분 한 분이 와가지고 오바해가지고 마셔도 된다는 뭐 명예교사란 그분이 뭐 어떤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 우리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마치 마케팅하는 사람처럼 영업사원이니까 물 좀 먼저 마셔봐라. 그럼 우리가 마셔줄게. 이거는 접근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선동적인 접근 방법이다. 저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단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개하겠지만 자 우리 21명이 누가 간다 그러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 선조 때 사신 갔다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공 준비를 하고 있냐 안 했니 갈라졌던 그 대목 생각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아주 좌표가 찍히면 엉망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민간을 왜 안 끼워넣느냐 정부 준공무원들을 보냈느냐 민간 단체 끼우면 나중에 다 어떤 소리 할 것인지를 우리 경험적으로 다 본 마당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다.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찰단 잘못하면은 오염수 테러에 공범됩니다라고 제1야당 대표가 겁을 줬는데 21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 좀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뭐 깔끔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려고 뭐 대통령도 마시라 국회의원도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뭐
정치적 방식으로서는 알아듣겠는데 좀 굉장히 선동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도달해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오염수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데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넘어와서 민주당의 태도는 달라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 당시에 내부 토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활발하게 얘기를 했던 것은 맞고요. 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 국회에 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까지 공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여야가 바뀌면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뭐 희화화하면서 마루타 뭐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국힘당도 뭐 무슨 앨리슨 교수니 처리수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일본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고가 난 만큼 여야가 합체해가지고 일본이 방류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죠. 일본에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를 여야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를 또 입장을 바꿔가면서 입장을 지금 180도 바꿨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찰단에 합의한 것부터가 일본의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졌고 이렇게 되면은요 계속 여야가 싸우면서 결국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개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그 트랙에 올라탔어요. 이건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뭔가 판단을 잘못했고요. 지금 여야도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한 목소리로 가야 됩니다. 방류 금지 내지는 전 세계 여론을 업어가지고 지금 대만도 갔다 왔고 태평양 도서국도 갔다 왔는데 결론은 태평양 도서국은 방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만은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 않지만 대만도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검증단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하는 얘기를 해서 일본의 편을 들어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여야가 지금 뒤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야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방류 금지의 목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가면은 이건 뭐 후쿠시마 농수산물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신 의원님. 여야가 방류 한 목소리로 방류 금지 목소리를 내야 돼. 우리 정부도 방류 금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2011년도에 사건이 아주 거대한 지진 때문에 일이 터졌었는데 그때 그 이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고 가장 최인적국으로서 입장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예. 일본 입장에서도 과학적인 기준이나 자기들의 경제성을 따져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름 판단해서 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의뢰하고 검증을 의뢰한 게 어떻게 보면 IAEA에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를 제대로 하는지를 국제적으로 봐주세요라고 했던 게 IAEA고 그게 2021년부터 나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최소한 2020년 내지 21년 정도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낌새를 눈치채고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대응했더라면 적어도 중국, 대만 정도와는 방법이 있을 줄 몰라요. 지금은 때가 늦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식품을 모방해 만든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 중국 업체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은 10만에서 20만 위안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 금액보다 첫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마라 화개면이란 이름의 볶음면입니다. 검은색 포장지부터 닭 모양 캐릭터, 냄비에 담긴 라면 사진까지 국내 제품인 불닭볶음면과 비슷합니다. 이뿐 아니라 소고기 다시다와 소금, 당면도 포장만 봐서는 국내 제품과 중국 짝퉁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국내 식품업체 4곳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중국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 소송 7건을 제기했는데 최근 중국 법원이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인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도 중지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업체에 3,700만 원에서 6,500여만 원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도 국제적인 기준이나 법리에 맞추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한국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더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받을 것으로. 짝퉁 제품으로 인한 국내 식품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5년간 약 400억 원. 중국 업체 항소로 일부 사건은 2심 재판이 남아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베끼기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스터트롯2 서울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숫덩이 같은 인생 보냈지.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예, 보신 것처럼 미스터 트롯 2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저희 TV조선에서 서울 콘서트 현장이 공개가 됩니다. 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 공연이 이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전국 투어의 화려한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 어떤 무대가 펼쳐졌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던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최보영 기자, 저 콘서트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어땠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라고 그때 처음에 5월 5일 날과 6일 날은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둥 번개 이런 거 다 물러가라 할 정도로 이 남성 10명이 꾸미는 무대가 정말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정말 추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냥 이런 게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안무로 귀여움과 터프한 남자의 매력을 보여준 무대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정말 그대 정말 사랑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랑 먹고 밤새도록 사랑해. 뜨거운 사랑이여 쌍쌍 불타는 사랑이여 쌍쌍. 당신은 찰찰찰 철거머리야.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네,
경연 때보다 훨씬 무대가 화려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연 때보다 라이브 밴드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정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저 트롯맨들이 현장 라이브를 하면서 지금 안무도 보셨잖아요. 새로 팀이 조합돼서 안무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화끈하고 후끈하고 정말 이렇게 계속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넘치는 무대라고 할까요? 네.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요. 아쉽게 탑7에서 탈락한 이 김용필, 윤준엽, 송민준이 합류해서 자,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가시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야 자 태평양을 건너 백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 뭐 미스터 트롯2의 주역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콘서트가 이제 인기 몰이 중인데 자, 지난 뭐 대구에서는 뭐 전석 매진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공연도 사흘 동안 나와 4번을 하면서 2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대구에서는 또 지방에서 이제 그 서울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이 네.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말 성황리에 다 마무리됐고요. 지난번 고양 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창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이분들이 지금 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리고 첫 회 그 서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N차 관람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8월 20일까지 계속 공연이 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말에는 뭐 창원 콘서트 예정돼 있는데 8월까지 전국 투어가 이어집니다. 콘서트도 계속해서 흥행 열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 어떨 때는 공연장이 큰 적도 있고 좀 네. 작은 적도 있어서 약간 우리 집 안방에서 정말 일렬 관람도 있지만 네. 현장에서 그분들이 땀 흘리고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직접 그리고 또 계속 매번 레퍼토리가 조금 바뀌어서 예.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필, 윤준엽, 송민준 씨가 이 탑7에 참 들지는 못했는데 이번 콘서트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콘서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말도 못하죠. 윤준엽 씨도 아까 이렇게 단추 푸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 퍼포먼스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윤준엽 씨는 또 이겨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고 그런 긍정 에너지를 주고 또 김용필 씨는 지금 좀 전 국민의 국민 가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각자 그 개인곡이 있습니다. 송민준 씨도 마찬가지고 아까는 그 앵콜 공연과 마지막 고맙소 탑10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느라고 좀 개인 모습을 못 보셨는데요. 네. 탑7의 각자 개인과 서로 유니트 공연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화제가 됐던 무대. 워낙 세 분들이 인기가 많았던 분들이라서 좀 또 다른 느낌의 중후하고 또 발랄하고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다음에는 이제 또 새 예능 프로그램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다음 주 금요일 밤이죠. 귀염뽕짝 원정대가 첫 출전을 출격에 나서는 가운데 자, 여기서 이제 더 글로리 하예솔역 예. 오지율 양의 이제 출연으로도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귀염뽕짝 원정대잖아요. 보통 귀여울 때 귀염뽀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명칭을 잘 지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서 트롯2에 나왔던 그 10살 동갑, 2013년 동갑내기들이거든요. 황민호 씨, 황민호 군, 그리고 서지유, 그다음에 이제 조승원 군과 예. 또 오예슬 양이 2014년생인데 네. 그분과 진성, 노사연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또 강진 선생님 이렇게 50살 넘는 사람이 근데 사실 트로트 유명한 곡 있잖아요. 내 네. 나이가 어때서. 네. 네. 그래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서로 어울리고 같이 먹방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트로트도 배우고 특히 조승원 군은 네. 진성 선생님 노래로 한글을 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천자문으로 배웠다면 그러게요. 이제는 트로트 노래로 트로트 노래가 또 감성적인 것도 많고 좀 다양한 노래들이 인생을 알게 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배움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지율 양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한국을 빛낸 위인 100명 그 노래를 너무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단순히 놀고 먹고가 아니라 이렇게 또 하나의 어린 친구들과 좀 어르신들과의 또 호흡을 맞추고 같은 눈높이로 근데 또 10살 친구들이 어쩔 때는 또 인생 2회차 분들이라서 좀 더 이렇게 어르신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조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택시를 타고 통화를 하다 행선지를 바꾸던 60대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의 눈썰미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탄 60대 승객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목적지를 전남 여수에서 경남 함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데 가는 또 함안군 철원읍 30분가량 통화를 하던 A씨가 목적지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며 택시에서 내린 사이 운전기사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겁니다.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택시기사는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목적지 부근에서 1톤 트럭을 탄 채 잠복하고 있다가 가방에 돈을 챙겨 택시로 돌아온 A씨를 붙잡았습니다. 눈치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찰차로 출동했을 경우에는 도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000만 원은 전화 금융 사기단이 정부 지원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레 또 전체 자금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구나 하는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기질을 발휘한 경찰관의 활약으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는 궤적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긴 모습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서 사진 기자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리호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총 170여 장의 사진을 합성하자 이렇게 선명한 궤적이 담겼습니다. 엔진 4개가 불을 내뿜으며 힘차게 우주로 향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습니다. 항우연 카메라에 담긴 모습인데요. 발사 순간에 누리호 외부에 붙어있던 얼음이 깨지는 순간까지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다시 봐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순간들 같은데요. 고흥 우주센터가 외진 곳에 있는데 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요.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죠. 발사에 성공하자 전망대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린이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발사가 연기됐던 날부터 이틀간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는 누리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장에는 태극기가 많이 보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시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우주를 향한 꿈을 꿨을 것 같네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충북과 경북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침까지 충청과 영남,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청, 호남 동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영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대기질이 깨끗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요일 서울 한낮 기온 22도로 반짝 선선했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화요일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